인천공항에서 한 외국인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골수 이식 없이는 1년도 장담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다던 복지국가 캐나다에 살던 그녀는 청천벽력처럼 백혈병이라는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골수 이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망 속에 빠진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연의 끈이 그녀의 생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명윤리 수호에 진심인 나라 한국이 곁에 있어 더욱 든든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기적 실화.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여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한국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에 퍼뜨려 국격을 높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어떤 시간에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리즈 브레넌입니다. 32살 캐나다인이고 생명윤리학자죠. 서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어요. 처음엔 장시간 비행 때문인 줄 알았죠. 13시간 동안 좁은 좌석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누군가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너무 가빴거든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의식이 멀어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죠. 여기 응급환자 있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제 입을 덮고 있었고 구조대원이 제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그분은 영어로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죠.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고 제 불안을 달래주려 했던 거예요. 구급차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네온사인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데이비드와 12살 딸 에밀리는 모두 캐나다에 있는데 혼자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연락을 받았나 봐요. 간호사들이 저를 침대로 옮기면서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영어로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단순한 여행 피로가 아니라는 걸요. 혈액 검사를 위해 주사 바늘이 제 팔에 들어갔을 때 제 혈액 색깔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옅었어요. 간호사도 그걸 본 것 같았죠. 시험관에 담긴 제 피를 보고 의료진끼리 눈빛을 주고받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이 눈을 아프게 했고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다니 아이러니했어요. 1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10배 이상 높고 혈소판은 현저히 낮아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급성 백혈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백혈병이라니.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골수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골수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캐나다에 있는 데이비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있어. 심각한 상황이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골수 검사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엉덩이뼈에 굵은 바늘을 찔러 넣는 건데 마취를 했는데도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검사 결과였죠. 만약 정말 백혈병이라면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죽음과 싸워야 한다는 거였으니까요.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을 때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희망이고 꿈일 텐데 과연 저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 확실합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그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생명윤리 포럼 참석차 왔는데 정작 제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거요. 생명의 가치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던 제가 이제는 생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백혈병이라고? 리즈, 정말이야? 응. 의사가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해. 지금 당장 갈게. 에밀리도 데리고. 아니야, 에밀리는 학교 있잖아. 그리고 너무 어려서. 그래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저는 에밀리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우리 딸이 엄마의 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항암 치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간호사가 야간 순찰을 돌며 들러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잠이 안 오시나 봐요. 가족들 생각에 특히 딸이 걱정돼요. 가족분들이 곧 오실 거죠? 네. 남편이랑 딸 그리고 부모님, 형제들이 다 올 거예요. 그럼 든든하시겠어요. 가족의 힘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멀리서 와야 하고 특히 에밀리에게는 너무 충격적일 거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남편 데이비드가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날아온 건 제가 급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손을 잡고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온 데이비드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13시간 비행에 지쳤을 텐데도 제 손을 잡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엄마. 에밀리가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에밀리를 꽉 안아주었어요. 12살 딸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괜찮아, 에밀리야. 엄마가 곧 나을 거야. 정말요? 아빠가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응, 조금 아프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계셔.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리즈, 상태가 어때? 저는 데이비드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진단, 즉시 시작된 항암 치료, 그리고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1시간 후 부모님과 언니 사라, 남동생 마이클도 병원에 도착했어요. 59살인 언니 사라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29살 남동생 마이클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리즈야,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런 일을.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이른한 살의 아버지 손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죠.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역사도 함께 자리했어요. 환자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고위험군입니다.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렵고 골수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라 언니가 먼저 물었어요. 골수 이식이요? 그럼 누가? 우선 가족분들부터 검사해 봐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가장 적합할 확률이 높거든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검사 받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어렵겠어요. 성인 가족분들부터 검사해 볼게요. 이틀 후 데이비드와 사라 언니, 마이클 동생, 그리고
부모님까지 총 5명이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너무 어려서 제외되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도우려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검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흐릿해 보였어요. 가족들은 병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엄마, 저도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에밀리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하지만 저도 엄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마이클이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에밀리야, 내가 씩씩하게 있는 게 고모한테 제일 큰 도움이야. 검사 결과가 나온 건 3일 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알았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안타깝게도 5분 모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특히 HLA 타입이 맞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사라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무관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계 백인에게 맞는 골수를 찾기가. 의사 선생님이 말을 흐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저를 도울 수 없다니, 이렇게 멀리 와서 혼자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리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아버지도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럴 리 없어. 분명 길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김혜진 간호사였는데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신 분이었죠. 혹시 다른 가족분은 없으신가요? 이복 형제나 이복 자매 같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클로이를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복 동생이 있어요. 클로이. 하지만 연락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나요? 김 간호사가 물었어요. 한 5년 전쯤 아버지 재혼하실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죠. 그때도 서로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클로이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클로이가 누구야? 마이클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셨을 때 생긴 이복 동생이야. 지금 28살일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아이. 아버지 재혼 상대분이 데려온 딸 말이지? 응. 하지만 우리랑은 별로 친하지 않았어. 특히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연락이 끊겼거든. 그래도 연락해보세요. 김 간호사가 말했어요. 혈연 관계가 있으면 적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라 언니가 클로이의 연락처를 찾아주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번호가 있어. 바뀌지 않았다면.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5년 만에 하는 전화였거든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로이였어요. 클로이야, 나 리즈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왜 갑자기?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가족들은 모두 적합하지 않아서 클로이만이 희망이라고. 골수 기증? 클로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언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는지 알아? 알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정말 죽을 수도 있어.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통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제 표정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미안하지만 거절할게. 클로이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언니랑 나는 이미 남남이야. 엄마 돌아가신 후로 우린 가족이 아니었잖아. 전화가 끊어졌을 때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클로이 고모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혈액은행이나 다른 공여자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캐나다계 백인에게 맞는 골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구나. 에밀리를 두고 떠날 수도 있다니. 김 간호사가 야간 순찰을 돌며 들러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잠이 안 와요. 계속 클로이 생각이 나서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저는 김 간호사에게 클로이와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을 때부터 시작된 어색함, 엄마가 돌아가신 후 더욱 멀어진 관계, 이야기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클로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클로이 입장에서는 저를 도와줄 이유가 없죠. 김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해도 결국엔 서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클로이는 이미 거절했어요.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마이클이 다시 클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이 없었죠. 누나, 미안해요. 마이클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잘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마이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건 클로이와 제 문제니까. 그런데 그때 김 간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병원에서 전 세계 골수 은행에 연락해보고 있어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까지. 혹시 모르니까요. 서울 아산병원의 국제 협력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제가 외국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인 환자처럼 최선을 다해 주었거든요. 담당 직원이 시차를 무시하고 밤낮으로 각국 혈액은행에 연락했죠.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적합한 공여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HLA 타입이 워낙 특수해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항암 치료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비드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에밀리는 계속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절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노력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밤낮 없이 애써주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인간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이 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클로이와의 갈등도 결국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였으니까요.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베개를 보니 검은 머리카락들이 흩어져 있었죠.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초라한 제 모습을 에밀리가 보면 얼마나 무서워할까 걱정되었거든요. 엄마,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예뻐요. 에밀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항암 치료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더 예쁘게 자란대요. 12살 딸의 위로에 눈물이 났어요. 에밀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씩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살아있다는 게 확실하지 않았어요. 골수 이식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말을 매일 들었거든요. 전 세계 골수 은행에서 찾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김 간호사가 뭔가 설렘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브레넌 씨, 혹시 클로이 씨 풀네임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클로이 맥도널드요. 엄마 성을 따랐거든요. 왜 그러세요? 병원 국제협력팀에서 캐나다 골수 등록센터와 연결해서 확인해 보고 있어요. 혹시 클로이 씨가 과거에 골수 기증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클로이가 골수 기증 등록을? 캐나다에서는 운전면허 갱신할 때 골수 기증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동의했을 수도 있고요. 마이클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럼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연락이 가는 건가요? 네, 공식적인 경로로 연락이 갑니다.
개인적인 연락과는 다르죠. 1시간 후 국제협력팀 직원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클로이 맥도널드 씨가 2018년에 골수 기증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HLA 타입이 100% 일치합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들썩였어요. 데이비드가 제 손을 꽉 잡았고 에밀리는 정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죠. 사라 언니와 마이클도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확실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클로이가 골수 기증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니 그 아이도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이제 클로이 씨에게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조금 복잡해요. 국제협력팀 직원이 설명했어요. 캐나다 혈액 서비스에서 공식적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기증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거든요. 에밀리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럼 클로이 고모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거네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클로이가 저를 거절했지만 골수은행을 통해 다시 연락받게 될 거였어요. 공식적인 경로니까 무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이틀 후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혈액 서비스 담당자였어요. 클로이 맥도널드 씨와 통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안타깝게도 기증을 거절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곤두박질 쳤어요. 거절이요? 이유를 말했나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하시더군요.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어서 전화를 끊고 나니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니 더 허탈했어요. 이모, 제가 토론토로 가서 직접 만나볼까요? 마이클이 제안했어요. 안 돼. 클로이가 싫어할 거야. 이미 2번이나 거절했는데. 하지만 마이클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누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사실 저도 마지막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클로이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혹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김 간호사가 들어와서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혹시 클로이 씨에게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할 수 있어요. 편지요? 네. 전화나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의 진심을 차근차근 전달할 수 있고요. 에밀리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편지 정말 잘 써요. 저는 그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편지라면 클로이도 읽어볼 가능성이 있을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클로이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진심으로 담으려고 했어요. 클로이야,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서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써. 나는 지금 서울에 있어. 생명윤리 포럼에 참석하러 왔다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 의사들은 골수 이식이 없으면 살기 어렵다고 해. 내가 골수 기증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 너도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구나 싶어서. 그리고 우리 HLA 타입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해. 이런 확률은 거의 기적이래. 나는 내가 날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 아버지가 재혼하셨을 때부터 나는 너에게 좋은 언니가 아니었어. 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항상 어색하게 대했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하지만 클로이야,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게. 내가 원한다면 사과도 할게. 무엇이든 할게. 나는 너에게 골수를 달라고 강요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내가 기증자로 등록했을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만약 내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후회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았으면 해. 서울에서 내 언니 리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평생 쓰지 못했을 말들이었거든요. 에밀리가 편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마음이 느껴져요. 클로이 고모도 분명 마음이 바뀔 거예요. 병원에서 편지를 발송해 주었고 이틀 후 클로이에게 도착했을 거예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만 흘러갔죠. 아마 편지를 읽지도 않았을 거야. 저는 체념했어요. 클로이는 워낙 고집이 세거든. 하지만 데이비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 클로이도 고민하고 있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편지마저 소용없었다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걸려온 국제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리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클로이였죠. 클로이야.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편지 받았어. 몇 번이고 읽어봤어. 클로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언니,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해.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클로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언니.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했어. 아니야, 내가 화날 만했어.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골수 기증자로 등록했을 때의 마음 말이야. 그때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정작 내 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클로이가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저도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가족들이 모두 제 주변에 모여들어 통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언니, 나 한국으로 갈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응, 내일 비행기표 예약할게. 그런데 언니, 뭐든지 말해. 이번 한 번만이야. 이 일이 끝나도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고마워, 클로이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조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까? 에밀리가 전화기를 받았어요. 클로이 고모, 고모 목소리 처음 들어봐요. 에밀리구나. 엄마 닮아서 목소리가 예쁘네. 고모, 엄마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모 보고 싶어요. 나도 에밀리 보고 싶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마침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에밀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클로이 고모 목소리가 엄마랑 비슷해요. 정말 가족이구나 느껴져요. 데이비드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가족들 모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클로이가 오겠다는 약속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클로이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한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클로이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알게 된 거였죠. 마이클이 클로이와 통화한 후 알려준 이야기였습니다. 클로이가 제 편지를 받은 바로 그날 캐나다 신문에서 제 기고문을 봤다고 해요. 누나가 쓴 글이 토론토 스타에 실렸어요. 마이클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생명윤리에 관한 칼럼이었는데 클로이가 그걸 읽고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쓴 칼럼이 뒤늦게 실린 거였거든요. 생명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골수 기증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 쓴 글이었죠. 클로이가 뭐라고 했어? 누나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클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누나를 오해했던 것 같다고. 그 칼럼에서 저는 이런 내용을 썼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다. 골수를 기증한다는 것은 낯선 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이며 때로는 그것이 가족 간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 실제로 제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엄마가 쓴 글이 클로이 고모 마음을 바꾼 거네요. 운명 같아요. 이틀 후 클로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이 마중을 나갔는데 저는 병원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거든요. 클로이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5년 전보다 야위었고 얼굴에 피로가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어요. 조금 차갑지만 어딘지 따뜻한 구석이 있는 언니.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많이 아파 보여. 저는 제 몰골을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얼굴은 항암제 부작용으로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줘서.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클로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했어. 에밀리가 클로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말했어요. 클로이 고모, 정말 엄마랑 닮았어요. 그래, 나도 에밀리 처음 보는데 정말 예쁘네. 클로이가 에밀리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언니가 쓴 글 읽었어. 클로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토론토 스타에 실린 칼럼 말이야. 아, 그거 너무 이론적이었지? 아니야.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었어. 클로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니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몰랐어. 제가 쓴 칼럼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 그 글을 읽고 깨달았어. 클로이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언니는 항상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 글을 보니 언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클로이야,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재혼하셨을 때부터 내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지. 언니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클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잖아.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클로이, 리즈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 모두 너에게 빚을 진 것 같아. 아니에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클로이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쌓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갔어요. 어릴 때 제가 클로이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어색함 때문이었다는 것, 클로이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그런데 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 클로이가 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저는 제가 서울에 온 이유를 설명했어요. 생명윤리 국제포럼에 참석하러 왔다가 공항에서 쓰러진 것,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은 진단과 치료 과정들.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대단해. 클로이가 감탄했어요. 외국인인 언니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김 간호사가 그 순간 들어왔어요. 클로이 씨,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클로이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저는 놀랐어요. 너 한국어 할 줄 알았어? 조금만. 비행기에서 급하게 공부했어. 클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를 도우러 오는데 아무 말도 못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클로이가 저를 위해 이런 준비까지 했다니. 김 간호사가 클로이에게 검사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부터 정밀 검사를 시작할게요. 골수 기증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클로이의 대답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클로이는 병원 근처 호텔에 숙소를 잡았어요.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병실에 남아서 저와 이야기했죠. 언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클로이가 털어놓았어요. 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골수 달라고 하니까 이용당하는 기분이었거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언니도 이런 상황에서 연락할 수밖에 없었겠지. 클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언니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어. 우리가 그동안 서로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저는 클로이에게 제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클로이야, 나는 항상 내가 부러웠어. 아버지가 재혼하셨을 때 너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잖아. 나는 갑자기 언니 역할을 해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언니가 나를 부러워했다고? 클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언니가 부러웠는데 똑똑하고 성공하고 원래 가족이니까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면서도 그걸 표현하지 못했다는 걸. 그래서 질투와 오해만 쌓여갔던 거였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클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 에밀리가 그때 말했어요. 클로이 고모, 저는 고모가 정말 좋아요. 고모도 저희 가족이 되면 안 되나요? 클로이가 에밀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에밀리야, 나도 너 같은 조카가 있어서 기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클로이가 저를 도우러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5년 만에 클로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였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의 갈림길이었죠. 클로이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새벽 2시쯤 병실로 찾아왔거든요. 언니, 잠 안 와? 응, 너도? 클로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무서워. 수술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만약 내 골수가 언니 몸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이 높다고 했잖아. 그래도. 클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들어봐. 만약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언니가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지금 해줘. 저는 클로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 아이도 저만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클로이야,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줘서. 저는 클로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미안해. 지금까지 좋은 언니가 되어주지 못해서. 나도 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클로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야. 그리고 사랑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5년 만에 듣는 사랑해라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 추억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마치 수술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걸 털어놓았죠. 에밀리도 일찍 일어나서 병실로 왔어요. 엄마, 클로이 고모 안 주무셨어요? 에밀리야, 일찍 일어났네. 제가 딸을 안아주었어요. 저도 잠이 안 와서 엄마 걱정돼서. 클로이가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에밀리야, 걱정하지 마. 고모가 엄마를 꼭 낫게 해줄게.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해. 수술 당일 아침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와 클로이는 각각 다른 수술실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클로이는 골수를 채취하고 저는 그 골수를 이식받는 거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안심시켜 주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리즈, 사랑해. 꼭 돌아와.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빨리 일어나세요. 부모님도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느님이 보살펴 주실 거야. 마치 직전 저는 클로이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클로이도 수술대에 누워 있을 거였죠. 저를 위해 자신의 몸에 구멍을 내고 있을 거예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감사함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준 가족들, 최선을 다해주는 의료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 희생해주는 클로이에 대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나 있었어요. 중환자실이었는데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죠.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제 의식이 돌아온 걸 확인하고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클로이 씨도 무사히 마쳤고요. 클로이는 괜찮아요? 네, 걱정 마세요. 회복실에서 쉬고 있어요. 그제야 안도했어요. 제가 살았다는 것보다 클로이가 무사하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수술 후 첫 이틀은 정말 힘들었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였거든요. 고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죠. 하지만 의료진들이 24시간 지켜봐 주었어요. 에밀리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저를 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클로이가 휠체어를 타고 면회를 왔어요. 아직 골수 채취 부위가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했죠. 언니 어때? 많이 아파?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입모양으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는 어떻고? 나야 뭐 금방 나을 거야. 클로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중요한 건 언니야. 그때 주치의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초기 검사 결과 이식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새로운 골수가 건강한 혈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긍정적인 신호예요. 클로이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다행이야, 언니. 정말 다행이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데이비드와 에밀리 그리고 부모님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특히 에밀리는 뛸 듯이 좋아했죠. 엄마, 정말 나은 거예요? 에밀리가 손뼉을 치며 물었어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좋은 신호야. 제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로운 골수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 거부 반응도 없다는 거였어요. 성공적인 이식이었죠. 축하드려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클로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내 골수가 언니 몸에서 살고 있는 거네. 우리 정말 한 몸이 된 셈이야. 그 말을 들으니 신기했어요. 클로이의 일부가 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다니. 에밀리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그럼 이제 엄마 몸에 클로이 고모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클로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밀리 엄마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회복 과정에서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놀라운 실력을 목격했어요. 수술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완벽했거든요. 감염 예방부터 영양 관리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돌봐주었죠. 한국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어요. 데이비드가 감탄했어요. 캐나다에서도 이 정도로 세심하게 관리해주지는 않는데, 김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희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돌봐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2주일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클로이는 이미 퇴원했지만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주었죠. 언니, 이제 정말 살 것 같아? 클로이가 물었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완전간해라고 했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래. 와, 클로이가 감탄했어요. 정말 기적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골수 이식 성공률이 100%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 운 좋은 케이스에 속한 거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클로이와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진정한 자매가 되었거든요. 클로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그런 말하지 마, 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술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새로운 머리카락도 자라기 시작했고 체력도 많이 돌아왔죠. 무엇보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서울 아산병원이었어요. 이곳에서 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도 되찾았거든요. 골수 이식 수술 후 한 달째 저는 드디어 면역 억제제 투여를 받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골수가 제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치료 과정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감염 위험도 높아졌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주치의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100일 동안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거부 반응이나 감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100일, 앞으로 100일을 더 버텨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던 거죠.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100일이 정말 오래네요.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해, 에밀리야. 하지만 엄마가 완전히 나으면 우리 다 같이 캐나다로 갈 거야. 클로이 고모도 같이 가요? 클로이가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모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해. 하지만 언니가 완전히 나으면 캐나다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사실 클로이는 이미 캐나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직장에서 더 이상 휴가를 낼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언니, 나 캐나다 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클로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나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언니를 정말 많이 원망했어. 저는 놀랐어요. 뭘? 아버지 다시 혼자가 되셨을 때 언니가 더 자주 찾아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때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정말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미안해, 클로이야.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야, 언니도 언니 생활이 있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해. 클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서운했어. 나만 아버지를 돌보는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클로이가 혼자서 그런 짐을 지고 있었다니. 그래서 처음에 언니가 골수 달라고 했을 때 화가 났어.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클로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언니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 언니도 많이 후회하고 있었구나. 저는 클로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이제 됐어, 언니.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이인지 알았잖아. 에밀리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랑 클로이 고모가 화해해서 정말 기뻐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클로이가 떠나는 날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가고 싶었지만 면역력 때문에 갈 수 없었어요. 대신 병실에서 화상통화로 작별 인사를 했죠. 언니, 100일만 더 잘 버텨. 내가 매일 기도할게. 고마워, 클로이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언니, 이번 일로 우리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클로이와 저는 진짜 자매가 된 거였어요. 클로이가 떠난 후 저는 본격적인 회복 과정에 들어갔어요. 매일 혈액 검사를 받고 감염 예방을 위해 무균실에서 지냈죠. 김 간호사가 매일 제 상태를 체크해 주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백혈구 수치도 정상 범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회복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면 불안했거든요. 혹시 거부 반응이나 감염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그럴 때마다 의료진들이 세심하게 돌봐주었어요.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한국 의료진들 정말 대단해요. 데이비드가 매번 감탄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어느 날 제가 무료회하고 있을 때 김 간호사가 제안했어요. 병원 옥상 정원에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쐴 겸 무균실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정말 상쾌했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풍경이 아름다웠죠.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는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서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 생명을 구해준 도시예요.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니 말했어요. 가족을 되찾게 해준 도시기도 하고요. 김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보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상태는 계속 좋아졌어요.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되었고 새로운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액들이 건강하게 순환하고 있었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클로이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어요. 언니, 얼굴 완전 좋아졌네.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고
응, 많이 나아졌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와, 대박이야. 클로이가 손뼉을 쳤어요. 그럼 언제 캐나다로 와? 퇴원하고 한 주 정도 더 있다가 갈 것 같아. 마지막 검사들 받아야 하거든. 알겠어. 그런데 언니, 나 요즘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정말? 왜? 언니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거든. 그리고 클로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나중에 언니랑 같이 한국 여행 오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같이? 응. 이번엔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여행으로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클로이와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어색했어서 좋아. 꼭 같이 오자. 약속해? 약속해. 에밀리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도 클로이 고모랑 같이 한국 여행 오고 싶어요. 김치도 먹어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이틀 후 병원에서 뜻밖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제 생일을 챙겨준 거였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맞는 생일이었죠. 생일 축하드려요. 김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간호사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어떻게 제 생일을? 입원 기록에 있잖아요. 오늘이 브레넌 씨 33번째 생일이죠?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가족도 아닌 저를 위해 이런 배려를 해주다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울면 안 돼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김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맞는 첫 번째 생일이니까 더욱 의미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제가 백혈병에 걸릴 줄 몰랐는데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데이비드도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구했는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한국까지 배송받았어.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내가 빨리 나와서 다시 읽을 수 있길 바라면서. 에밀리도 손수 만든 카드를 줬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가 건강해져서 정말 기뻐요. 그날 저녁 저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작년 이맘때는 캐나다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생일을 맞고 있다니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기도 하고 2주일 후 드디어 퇴원 날짜가 정해졌어요. 100일 관찰 기간을 무사히 넘겼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거든요. 축하드려요. 완전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퇴원 전날 저는 그동안 저를 돌봐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김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희야말로 보람 있었어요. 브레넌 씨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힘이 났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술만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따뜻한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또 놀러 오세요. 다음엔 건강한 모습으로 꼭 올게요. 클로이랑 에밀리랑 같이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데이비드와 에밀리 그리고 저를 돌봐주신 의료진들과 함께 사진을 보니 신기했어요. 석 달 전 응급실에 실려온 창백한 환자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되다니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서울 아산병원, 제 인생을 바꿔준 곳이었어요. 여기서 죽을 뻔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얻었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클로이와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였어요. 퇴원 후 일주일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석 달 동안 병원에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조심해야 했죠. 클로이가 캐나다에서 화상통화로 말했어요. 언니, 서울 구경 좀 해봐. 나도 궁금해 죽겠어. 응, 오늘 명동 갔다 올게. 데이비드랑 에밀리랑 같이. 좋아.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줘.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새삼 깨달았어요. 이 도시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 곳이 되었는지를.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일 때문에 잠깐 머물다 갈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곳이었어요. 에밀리가 한국 음식에 푹 빠져서 계속 맛보고 싶어 했어요. 엄마,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클로이 고모도 먹어봤을까요? 아마 먹어봤을 거야. 클로이도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명동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아산병원 국제협력팀에서 일하는 박정민 씨였죠. 제 치료 과정에서 캐나다와의 연락을 담당했던 분이었어요. 브레넌 씨, 여기서 뵙네요.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퇴원 후 처음 외출이에요. 건강해 보이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분이 따님이신가요? 에밀리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박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박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박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캐나다에 있는 클로이의 골수 등록 정보를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나요? 박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병원은 전 세계 골수 은행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 조혈모세포 이식학회에서 구축한 국제 네트워크 덕분이죠. 실시간으로요? 네. 환자의 HLA 타입을 입력하면 전 세계에서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줘요. 보통은 며칠 걸리는데 브레넌 씨 경우는 이복자매라는 정보가 있어서 더 빨리 찾을 수 있었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기술의 힘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클로이를 찾아낸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치료 과정이에요. 박 씨가 계속 말했어요. 브레넌 씨 치료할 때 캐나다 의료진과도 실시간으로 상담했거든요. 정말요? 네. 원격 협진 시스템을 통해서 캐나다 혈액학 전문의들과 치료 방향을 논의했어요. 시차 때문에 밤늦게 회의하기도 했고요. 저는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니 더욱 감동했어요.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한국과 캐나다의 의료진들이 협력해서 최선의 치료법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어요. 한국이 IT 강국이잖아요. 그 기술을 의료에 접목한 거죠. 특히 골수 이식 분야에서는 세계 톱 수준이에요. 박 씨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어떻게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박 씨가 말했어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를 치료해준 모든 분들이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도우려고 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김 간호사가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브레넌 씨, 저희 병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구경해 보실래요?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요? 김 간호사를 따라가 보니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환자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와, 이게 뭐예요? 전 세계 환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에요. 브레넌 씨 데이터도 여기 있었거든요. 스크린에는 각국의 환자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캐나다도 있었죠. 에밀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정보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응급 상황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브레넌 씨도 공항에서 쓰러졌을 때 이 시스템으로 응급실에 미리 연락이 갔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시스템이 저를 보호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건 AI 진단 시스템이에요. 김 간호사가 다른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가능한 질병들을 분석해줘요. 제 경우도 이걸로 진단한 건가요? 일부는 그렇죠. 하지만 최종 진단은 여전히 의사 선생님들이 해요. AI는 보조 역할이고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저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이 첨단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료를 잃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클로이도 이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말했어요. 다음에 같이 오시면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김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클로이에게 화상통화로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언니, 정말 대박이다. 한국이 의료 강국인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해 보니 알겠더라. 그런데 언니, 나 한국 뉴스 찾아봤는데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온다더라. 그래, 의료 관광? 응, 특히 암 치료나 성형수술 때문에. 근데 언니 경우처럼 응급 상황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클로이가 찾아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사들이었죠. 언니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증명한 살아있는 사례네.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한국 의료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니. 클로이야, 우리 정말 여행 와야겠다. 이번에는 아픈 거 말고 정말 관광으로. 응, 꼭 와야지. 나도 그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보고 싶어. 에밀리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도 다시 와서 김 간호사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병원 창문으로만 보던 한강을 직접 걸어보는 건 처음이었죠. 강바람이 얼굴에 닿으니 정말 상쾌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한강변에 앉아서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해준 곳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곳이었죠.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도시, 전 세계와 연결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제가 본 서울이었어요. 핸드폰으로 한강 사진을 찍어서 클로이에게 보냈어요. 내년에 여기서 같이 사진 찍자. 클로이가 바로 답장했어요. 약속? 그때는 언니 완전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이면 이 도시를 떠나야 하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때는 환자가 아니라 관광객으로 그리고 클로이와 에밀리와 함께 제8장 한국 생명과 관계를 모두 살려낸 나라. 캐나다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대학교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삶은 한국에서의 경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무엇보다 클로이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우리는 매주 화상 통화를 하고 명절 때는 서로 집을 방문해요. 진짜 자매가 된 거죠. 언니, 다음 주에 토론토 갈 거지? 클로이가 전화로 물었어요. 응, 내 생일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고마워. 근데 언니, 나 깜짝 소식이 있어. 뭔데? 나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언제 준비했어? 지난 석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 언니랑 한국 여행 갈 때 더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서. 클로이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은 몰랐어요. 에밀리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클로이 고모처럼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김 간호사 선생님한테 한국어로 편지 쓰고 싶거든요. 며칠 후 저는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바이오식스 언드 글로벌 헬스케어 코아퍼레이션라는 주제였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강연장에는 의대생들과 생명윤리학도들이 가득 찼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울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의료 협력의 결과물이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저를 치료하기 위해 캐나다, 미국, 유럽의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협력했어요. 시차를 무시하고 밤낮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 국제 협력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구하려는 공통된 목표예요. 국경이나 언어는 장벽이 될 수 없죠.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 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나중에 국제의료 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 학생에게 서울아산병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캐나다 방송국 CBC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브레넌 교수님의 경험이 한국과 캐나다의 의료 협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 이야기가 다큐멘터리가 될 만한가요? 물론이죠. 특히 가족관계 회복 스토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의미 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클로이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언니를 위해 한국까지 간 이유가 뭔가요? 리포터가 물었어요. 클로이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쓴 글을 읽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놀라웠어요. 의료진들이 외국인인 저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에는 서울아산병원의 국제 협력 시스템도 소개되었어요. 제가 치료받을 때 전 세계 의료진들이 어떻게 협력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자부심을 느꼈다고 연락해 왔죠. 그리고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TED에서 강연 요청이 온 거였어요. 브레넌 교수님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TED 담당자가 말했어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TED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했어요. 단순히 제가 병에 걸리고 나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험한 인간미와 기술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TED 강연 당일 저는 무대에 올라서 말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2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 기적이었어요. 최첨단 기술과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생명을 구한 것. 두 번째는 인간적 기적이었어요. 5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자매가 저를 위해 바다를 건너온 것.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과 인간미를 모두 갖춘 나라였어요. 강연 중간에 저는 클로이와의 통화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클로이가 한국어로 언니 사랑해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제게 준 선물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모두 되찾게 해준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도 있었고 의료 관련 종사자들도 있었죠.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의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 의대생이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생겼어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브레넌 교수님의 TED 강연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김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김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저희 병원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외국인 환자 문의도 많이 늘었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런 식으로라도 보답할 수 있다니. 그런데 교수님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클로이 씨와 함께 여행 오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기억해요. 내년 봄에 갈 예정이에요. 좋아요. 그때 저희가 서울 구경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클로이에게 전화했어요. 클로이야, 내년 봄 한국 여행 확정이야. 정말? 와, 드디어.
그런데 클로이야, 나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까 해서. 클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골수 기증 홍보 활동 같은 거 말이야. 정말? 응. 내가 언니를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우연히 골수 기증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저는 클로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골수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지. 그리고 언니, 한국 의료의 우수성도 함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며칠 후 저는 캐나다 골수 기증자 등록센터에 연락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브레넌 교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센터 담당자가 말했어요. 특히 가족 간 기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고요. 그렇게 저와 클로이는 골수 기증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각종 행사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자로 등록하도록 독려했죠. 어느 날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왜 외국인에게도 그렇게 친절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게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인가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마음을 최첨단 기술과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강연이 끝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학교 학생들 중 20명이 골수 기증자로 등록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클로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번에는 응급실로 실려가는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입국하는 거였거든요. 언니, 드디어 왔다? 클로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한국어로 주문도 해보고 싶고, 한강도 걸어보고 싶고, 에밀리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김간호사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김간호사와 박정민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거든요. 브레넌 교수님, 클로이 씨, 에밀리, 환영합니다. 김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바쁘실 텐데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에게는 정말 특별한 손님이시잖아요. 클로이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클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클로이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니, 정말 큰 도시네. 그리고 깨끗하고 작년에 병원에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 더 멋있어. 일주일간의 여행은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경복궁도 가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한강에서 치킨도 먹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죠. 마지막 날 저희는 TED 강연에서 보여줬던 영상을 촬영했어요. 한강을 배경으로 클로이와 에밀리와 함께 찍은 영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전 세계 여러분. 저는 리즈 브레넌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1년 전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클로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에밀리도 한국어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나라예요. 한국은 단순히 저희의 생명을 구해준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라예요. 영상 마지막에 저는 시청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구해준 특별한 곳이 있나요?
공항에서 떠나기 전 김 간호사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교수님, 클로이 씨, 에밀리, 다음에 또 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꼭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가 답했어요. 비행기에서 클로이가 말했어요. 언니, 나 이제 확실해.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가 됐어. 맞아.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따뜻함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 에밀리도 말했어요. 저는 커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지금 저는 계속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대학 강의에서, 의료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골수 기증 홍보 활동에서, 그리고 매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바꿔준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 저는 오늘도 클로이와 통화하며 다음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갈 예정이에요.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에밀리는 정말로 한국어 공부에 열심입니다. 엄마, 저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김 간호사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해준 것을 넘어서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까지 바꿔놓았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생명을 주었고 클로이에게는 용기를, 에밀리에게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